돈 대신 사람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나무꾼 석윤의 집 마당에 낯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 장부에는 석윤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날이 되기 맞습니까? 석윤은 도끼를 내려놓고 사내를 맞았습니다. 사내가 펼친 장부에는 쌀 5가마, 보리 10가마, 그리고 이자로 불어난 곡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흉년에 빌렸던 것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빚은 고스란히 석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흉년입니다. 갚을 게 없소. 석윤의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하늘은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곡식 말고 신부를 받으시오. 석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내는 장부 뒷장을 넘겼고 거기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라는 2글자가 저희 주인님 댁 셋째 딸입니다. 말이 좀 느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죠. 20살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석윤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빚값에 주고받는다니. 그게 사람 할 짓입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이 집도 곧 빼앗길 텐데요. 사내의 말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석윤은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난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가마 하나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비단도 혼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따리 하나를 든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을 뿐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치마폭이 땅에 끌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그 부잣집 셋째 딸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표정이 없네. 말더듬이라던데 정말일까? 저건 사람 노릇도 못할 텐데. 수군거림이 봄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연우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빗소리를 듣듯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례는 없었습니다. 술 한 잔, 떡 한 조각 나누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사내는 장부를 찢어 불에 태웠고 그제를 마당에 뿌렸습니다. 이제 빚은 없습니다. 그렇게 연우는 석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연우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톨 한 톨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석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왔소?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요. 말이 끊겼다가 이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석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원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우가 맨발로 마당을 나가더니 마을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들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석윤이 불렀지만 연우는 대답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혹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가듯이. 그 뒷모습을 보며 석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바보 며느리가 맷돌을 부쉈다. 방앗간은 마을의 심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쌀을 빻아 떡을 만들고 보리를 갈아 죽을 쓰고 메밀을 빻아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방앗간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죠. 방앗간 주인 도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방앗간은 그의 자부심이자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와서 맷돌을 점검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영이 방앗간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 가는 소리도 아니고 나무 깎는 소리도 아닌 무언가를 뜯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우가 맷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돌과 돌 사이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도형의 고함에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눈이었죠. 가루가 숨을 못 쉬어요. 연우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얇은 나무 조각을 꺼내 맷돌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조각은 손수 깎은 것인지 맷돌의 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도형이 연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잡은 듯 맷돌을 꼭 붙들고 있었죠. 소동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장부터 시작해서 아낙네들, 농부들까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맷돌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석윤네 며느리가 방앗간을 망쳤어. 첫날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역시 정상이 아니구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빗발쳤습니다. 석윤이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우는 도형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석윤의 물음에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2개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틈. 돌이 너무 가까워요. 곡식이 타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형은 분노했고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원상복구하시오. 그리고 석윤, 당신 댁 며느리는 앞으로 방앗간 출입을 금하겠소. 사람들이 맷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우가 끼워놓은 나무 조각이 꼭 맞아서 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뺀 거야?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결국 그날은 방앗간 문을 닫았습니다. 도형은 밤새 나무 조각을 빼내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빼려다 맷돌에 금이 갈 뻔했죠. 그날 밤 석윤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석윤의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고 석윤은 마당만 서성였습니다. 연우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석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우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들렸어요. 뭐가요? 곡식이 우는 소리요. 석윤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적어도 장난이나 악의로 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우는 정말로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앞으론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맷돌의 진동을 느끼는 것처럼. 한 달 뒤 가루가 달라졌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방앗간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형은 결국 나무 조각을 빼지 못했고 그대로 둔 채 맷돌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의외로 맷돌은 잘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부드럽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떡이 유난히 쫄깃해. 박씨 아주머니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같은 쌀로 만든 떡인데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집 국수가 왜 이렇게 쫄깃하지? 메밀 전병이 전보다 고소해진 것 같은데? 보리죽이 텁텁하지 않고 부드러워.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었기에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특히 장터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기 가루로 만든 떡이 제일 잘 팔려. 다른 마을 것보다 2배 값을 줘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와 가루를 사갔고 방앗간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도형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형은 밤마다 맷돌을 살펴봤습니다.
연우가 끼워놓은 나무 조각, 그것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형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나무 조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조각이 맷돌의 간격을 아주 미세하게 정확히 곡식 한 톨의 두께만큼 벌려놓았다는 것을, 그래서 곡식이 으깨지지 않고 적절한 압력으로 갈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알았지?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모를 텐데. 도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었죠.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혹시 석윤네 며느리가 한 짓 아닐까? 그 말더듬이가? 에이 설마. 하지만 시기가 딱 맞잖아. 그 여자가 맷돌 만진 다음부터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집 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석유는 아내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연우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곡식을 만질 때면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고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뭐가 안 아프다는 거요? 곡식들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석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느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고. 밥알이 더 살아있고 죽이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윤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같은 쌀인데 밥맛이 달라.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뭔가 특별한 것 같구나. 노인의 눈은 깊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직감으로 그녀는 알았습니다. 연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더듬이는 방앗간에 오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의 가루가 특별해진 이유가 그녀 때문이라는 소문이 점점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석윤, 내 아내를 좀 보내주게. 맷돌을 다시 한번 봐줬으면 해. 우리 집 맷돌도 좀 고쳐주면 안 될까? 그 여자가 다시 손 떼면 더 좋아진다던데. 하지만 연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녀에겐 고통이었으니까요. 시선을 받으면 몸이 굳었고 말을 해야 하면 목이 막혔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김치는 더 아삭했고 장아찌는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느 날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맷돌의 문제를 알았소? 연우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들려요. 무엇이? 돌의 소리. 곡식의 소리. 석유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소?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돌이 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곡식을 깨뜨려요. 곡식이 아파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석유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로, 냄새로, 촉감으로. 그녀에겐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했어요. 이상한 아이라고. 창피하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유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소. 특별한 거요. 그날 이후 석유는 아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작은 행동들, 쌀을 고르는 방식, 물을 끓이는 타이밍, 반죽을 치대는 리듬.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연우를 찾았지만 석유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는 아쉬워했고 일부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도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연우의 재능이 탐났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숨겨온 비밀을 알아챌까봐.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 위험할 수도 있어. 도영은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심은 곧 음모로 변해갔습니다. 불길한 냄새.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나기가 지나간 날, 연우는 장보러 나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앗간을 지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방앗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곡식 냄새, 나무 냄새뿐이었죠. 하지만 연우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냄새? 쇳가루. 그리고 불. 연우는 방앗간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의 방향, 습도, 온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불이 날 거예요. 불? 어디서? 방앗간. 석윤은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맷돌릴 이후로 그는 연우의 감각을 신뢰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이요? 내일. 아니, 내일 밤. 연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물동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집에 있는 모든 물동이를 방앗간 쪽 담장 근처에 늘어놓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석윤도 함께 물을 길어왔습니다. 새벽까지 두 사람은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석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냐? 왜 물을 저렇게 많이 떠놓지? 석윤이도 이제 아내 따라 이상해지는구만. 다음 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방앗간도 평소처럼 돌아갔고 별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와 석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아무 일도 없잖아. 괜한 짓을 했네.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방앗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은 이미 꺼지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지 못하고 진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연우와 석윤이 준비한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발 빠르게 물을 부어 불을 껐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영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방앗간 구석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그가 몰래 쇳가루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쇳가루와 기름이 섞여 자연 발화한 것입니다. 만약 불이 번졌다면 그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을 것입니다. 누가 불을 껐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석윤 내 며느리야. 그 여자가 미리 알았던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와 무시에서 경외와 호기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불이 나지 않은 이유. 새벽녘 온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 앞에 모였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그을린 자국과 타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피해도 크지 않습니다. 불 중 다행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껐을까? 물동이가 왜 여기 있었을까? 누가 미리 준비한 거야? 도형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불이 난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날 석윤네 며느리가 방앗간 주변을 서성였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물동이도 그 집에서 가져온 것 같던데. 설마 미리 알았단 말인가? 아니면 혹시 그 여자가 불을 지른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불을 지를 거면 왜 물을 준비해? 그 여자 덕분에 방앗간이 살았잖아. 마을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연우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봤어. 어젯밤 석윤이가 아내와 함께 물을 길어오는 걸. 그들은 진짜로 불이 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우는 정말로 불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석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를.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보고 불이 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사람이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쇳가루라는 단어가 나오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쇳가루가 왜 방앗간에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의 부인이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매일 밤 방앗간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조차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앗간을 조사해 봅시다.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방앗간 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쇳가루 자루, 기름통, 그리고 이상한 장치들. 이게 뭐지? 쇳가루를 왜? 한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맷돌에 섞었구나. 가루 무게를 늘리려고. 충격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도영은 고객들에게 무게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쇳가루를 조금씩 섞어 가루의 무게를 늘리고 더 많은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루에서 쇠 냄새가 났구나. 우리를 속였어. 믿을 수 없어. 분노한 사람들이 도영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불은 우연이었어요. 쇳가루와 기름이 만나면 위험해요. 그녀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연우는 냄새로 위험을 감지했고 불을 예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겐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현자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 장부의 비밀. 도형의 비밀이 드러나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지시로 방앗간 전체를 조사했고 숨겨진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의 곡식을 빼돌려 부자들에게 팔았던 기록, 이자를 높여받은 기록,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딸을 다른 마을로 팔아넘긴 기록까지. 연우도 여기 있네. 누군가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연우의 이름과 함께 결함 상품 반값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연우의 아버지와 거래를 했고 연우를 불량품처럼 석윤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망쳐놨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도영의 집으로 달려가 돌을 던졌고 일부는 그를 관아에 고발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연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들었습니다. 이 장부. 가짜도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짜라니? 어떻게 아는가? 연우는 종이를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질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종이가 다 달라요. 먹물도 다른 때, 다른 먹물.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부 페이지는 최근에 추가된 것이었고 일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가짜 기록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지?
연우가 방앗간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땅, 아래, 차가운 곳. 사람들이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하에 숨겨진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장부와 함께 금덩이, 은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속여서 모은 돈이야. 이제 도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또 다른 불이에요. 그녀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이상한 여인이 보여준 지혜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형은 관아에 넘기고 방앗간은 마을 공동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우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더듬이의 증언. 며칠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형의 처벌과 방앗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연우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 섰습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 씨,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석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냄새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왜 사람들을 피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방앗간에 처음 갔을 때 맷돌이 울고 있었어요.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비명 같았어요. 곡식도 타는 냄새가 났어요. 연우는 계속했습니다. 쇳가루는 바람에 날려요. 그 냄새가 코 속에 남아요. 기름과 만나면 위험한 냄새로 바뀌어요.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도영이 사기치는 걸 알았던 거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뿐. 도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는 묶여 있었지만 크게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미친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하지만 그의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연우 씨 말이 맞아요. 당신이 매일 밤 뭘 했는지 나도 알아요. 그리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우 씨가 불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 집도 다 탔을 거예요. 고마워요, 연우 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연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마워요. 들어주셔서. 석윤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마을을 구했구나.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앗간은 마을 공동관리로 하고 연우 씨를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괜찮습니다. 가끔 와서 맷돌 상태만 봐주세요. 당신이 편한 시간에 편한 방식으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무너진 것은 방앗간이 아니었다. 도영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무거웠고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너진 것은 방앗간이 아니라 마을의 오래된 편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쉽게 소문에 휩쓸렸는지.
우리가 연우 씨를 말더듬이라고 놀렸잖아. 바보라고 했어. 결함이 있다고 했지. 부끄러움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특히 처음 연우를 데려왔던 사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연우 씨를 물건처럼 팔았잖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사내는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친정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버린 딸이 마을의 은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연우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부자인 그는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연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처음으로 그녀는 더듬거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딸이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감히. 돌아가세요. 석윤이 나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버린 딸이 아니라 우리가 모신 은인입니다. 결국 연우의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우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석유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둘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인연이 아닌 서로를 선택한 부부로. 방앗간은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관리했고 이익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연우가 와서 맷돌을 점검했습니다. 여기 조금 느슨해요. 이쪽은 기름칠이 필요해요. 그녀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방앗간의 가루는 여전히 최고였고 다른 마을에서도 배우러 왔습니다. 가장 고운 가루. 가을이 깊어가고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들판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습니다. 방앗간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차례를 기다렸고 서로 도왔습니다. 연우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더듬거렸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서툴렀지만 모두가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연우 씨, 우리 집 김장 김치 좀 봐주실래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뭘 먹이면 좋을까요? 이 쌀로 떡을 만들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우는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이제 마을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연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말을 해요. 돌도, 바람도, 곡식도.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봐요.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맷돌 돌아가는 소리, 곡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들려요.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유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현자라고 부르던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금 다를 뿐. 그 다름이 특별한 거요. 겨울이 왔습니다. 방앗간에서는 여전히 맷돌이 돌아갔고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루로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고 서로 나누며 겨울을 났습니다. 연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고운 가루는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숨결을 살려서 가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복은 재능이나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마을 한가운데 방앗간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고운 가루는 살려서 갈아야 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가르쳐준 지혜. 봄이 다시 왔습니다. 연우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석유는 매일 아내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닮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연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야. 특별한 거란다. 그렇게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더듬이 며느리가 가져온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울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을. 방앗간의 맷돌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연우가 가르쳐준 대로 서두르지 않고 곡식을 살리면서 가장 고운 가루를 만들어냅니다.